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작가 토머스 버크의 오토몰 씨의 손입니다. 오토몰 씨의 손은 런던의 연쇄 살인마 잭 더 리퍼 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1949년 비평가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미스터리 걸작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오토몰 씨의 손 시작하겠습니다. 1월의 어느 날 저녁 6시 화이브라우 씨는 런던 이스트엔드의 거미줄 같은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루 일과를 끝낸 다음 전차를 타고 하이스트리트의 번화가에서 내렸고 이제는 그 혼잡에서 벗어나 골목길이 장기판처럼 가로 세로로 질서정연하게 뻗어있는 멜론 엔드 지역에 들어와 있었다. 하이스트리트의 어수선하고 눈부신 빛은 이 골목길에는 조금도 스며들어오지 못했다. 남쪽으로 몇 걸음만 걸어가면 활기가 홍수처럼 거품을 내며 흐르는 번화가였지만 이곳에는 지친 발을 질질 끌면서 천천히 걷는 모습과 숨죽인 맥박들 뿐이었다. 지금 그가 들어와 있는 이곳은 런던의 하수구,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불황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그는 이 거리의 분위기와 보조를 맞추려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걸었다. 그래서 절박한 고민거리라도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에겐 아무 걱정거리도 없었다. 그가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은 다만 온종일 두 발로 걸어 다니느라 지쳤기 때문이고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차를 마실 때 아내가 청어를 내놓을지 아니면 대구를 내놓을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날 밤에는 어떤 게 더 맛있을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오늘은 습기와 안개 때문에 불쾌한 밤이었다. 안개는 그의 목과 눈 속으로 스며들어왔고 습기는 보도와 차도에 내려앉아 있었다. 희미한 등불이 비친 곳에서는 번들거리는 광채가 나서 보는 사람을 오싹하게 했다. 그의 생각은 그것과 대조를 이루어 훨씬 더 기분 좋게 느껴졌고 그 맛있는 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부풀어 올랐다. 청어든 대구든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시야를 가득 채운 침울한 보도에서 눈길이 들어 앞을 바라봤다. 800m가량 떨어진 곳에 그의 집이 있었다. 가스불이 켜진 부엌과 불꽃을 내는 난로와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오븐 속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이 있고 옆에서는 물주전자가 소리를 내며 끓고 있고 매콤한 청어가 놓여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대구나 소시지일지도 모른다. 그 광경을 상상하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아픈 발에 기운이 솟았다. 그는 어깨를 흔들어 미세한 습기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환상이 아닌 현실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화이브라우 씨는 이날 저녁에 어떤 차도 마시지 못할 운명이었다. 아니, 이날 저녁만이 아니라 그 후로는 어떤 저녁에도 차를 마시지 못할 운명이었다. 화이브라우 씨는
곧 죽을 운명이었다. 그가 걷고 있는 곳에서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람이 걷고 있었다. 그는 평범하게 생긴 남자였다. 화이브라우 씨는 물론 여느 다른 남자들과도 비슷했다. 다만 인류가 밀림의 미추강이들처럼 서로 싸우지 않고 다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자질을 갖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는 죽은 심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 심장은 스스로를 먹어 들어가 죽음과 부패에서 생겨나는 역겨운 유기체를 낳았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 유기체는 일시적인 변덕인지 아니면 어떤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화이브라우 씨를 바라보면서 넌 두 번 다시 청어를 맛보지 못할 거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화이브라우 씨한테 해코지를 당한 적도 없었다. 또 그가 화이브라우 씨를 싫어한 것도 아니었다. 사실 그는 화이브라우 씨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낯익은 인물이라는 것밖에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썩어든 세포를 사로잡은 어떤 힘의 작용으로 화이브라우 씨를 점찍었다. 그 선택은 마치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 다른 탁자와 조금도 다를 게 없는 탁자 하나를 고르거나 똑같은 사과가 6개 담긴 광주리에서 사과 하나를 고르거나 자연의 여신이 이 행성의 어느 모퉁이에 태풍을 보내어 거기에 사는 500명의 목숨을 빼앗고 똑같은 귀퉁이에 사는 또 다른 500명은 무사히 남겨놓은 것처럼 무계획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화이브라우 씨를 점찍었다. 우리가 만약 그의 일상적인 관찰 범위 안에 들어 있었다면 그는 당신이나 나를 골랐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크고 흰 손을 소중히 간직한 채 푸르스름한 빛을 띤 거리를 살금살금 지나서 화이브라우 씨의 식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그래서 화이브라우 씨 자신한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사실은 상냥하고 친절한 자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성공적인 범죄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썩어가는 그의 정신 속에 이미 들어왔고 그는 신이나 인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살인을 끝내면 집으로 돌아가서 차를 마실 것이다. 난 경박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정이 넘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살인자들도 살인을 끝낸 뒤에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들이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그래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선 그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심신양면으로 애를 써야 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의 활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극도의 노력은 공복감을 불러일으키고 원하던 일을 끝냈다는 만족감은 인간의 쾌락에 대한 너그러운 감정을 가져다 준다. 살인자가 아닌 사람들은 살인자란 항상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가 한 짓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살인자는 극히 드물다. 물론 그 자신의 안전은
당면한 관심사지만 대부분의 살인자가 갖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자만심이다. 그 자만심은 상대를 정복했다는 짜릿한 흥분과 더불어 자기는 절대로 붙잡히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어 기운을 회복하면 마치 젊은 마나님이 최초의 대규모 만찬을 준비하는 데 열중하듯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열중한다. 최초의 만찬을 앞둔 마나님처럼 약간 불안을 느끼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범죄학자와 형사들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살인자는 아무리 지적이고 영리해도 항상 전술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다고 한다. 그 사소한 실수가 꼬리를 잡히는 단서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사실이다. 이 말은 붙잡힌 살인자들한테만 적용된다. 붙잡히지 않는 살인자도 많다. 따라서 그 살인자들은 결코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다. 이 사람도 역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공포나 후회에 관해서 말하자면 교도소의 목사나 의사 및 변호사들은 그들이 면담한 살인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뒤에도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빛을 보이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징후를 나타낸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살인자들은 그렇게 많은 살인자들이 활개치며 다니는데 자기만 붙잡힌 것에 분통을 터뜨리거나 죽여 마땅한 놈을 죽였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화를 낼 뿐이다.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리 정상적이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해도 살인을 저지른 뒤에는 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양심을 갖고 있어봤자 무엇에 쓰겠는가. 양심은 미신을 고상하게 부르는 별명일 뿐이고 미신은 공포를 고상하게 부르는 별명일 뿐이다. 살인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회개는 카인의 회개에 대한 전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아니면 그들은 자신의 허약한 정신을 살인자의 정신 속에 투사하여 잘못된 반응을 얻고 있을 뿐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신과 접촉하기를 바랄 리가 없다. 그들은 정신 유형이 살인자와 다를 뿐 아니라 육체의 화학 작용과 구조까지도 살인자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3명을 죽일 수 있고 실제로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는 다시 태어나게 일상사에 열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로운 도발을 받아도 남을 죽이기는커녕 상처조차 입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살인자가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고 경찰을 두려워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류의 족속이다. 살인자는 실제로는 느긋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말이다. 크고 흰 손을 가진 그 사람은 화이브라우 씨와 마찬가지로 차를 마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차를 마시러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 일을 해치우면 그리고 그 일에서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으면 훨씬 더 기꺼운 마음으로 차를 마실 준비가 끝날 테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분 좋게 차를 마시러 갈 것이다. 그러면 걸어가라, 화이브라우시여. 계속 걸어가라. 그리고 걸으면서 당신이 퇴근하는 밤길에서 늘 보던 낯익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눈여겨봐라. 호롱불이 켜진 당신의 식탁을 따라가라.
그 따뜻함과 색깔과 다정함을 자세히 봐라. 그것으로 당신의 눈을 만족시키고 그 정다운 가정의 냄새로 당신의 코를 괴롭히라.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2번 다시 그 탁자에 앉지 못할 테니까. 당신이 채 10분도 걷기 전에 당신을 따라가는 유령이 마음속으로 말할 테고, 그러면 당신의 운명은 결정되리라. 당신과 유령, 희미한 2 그림자는 담청색 보도를 지나 초록빛 공기를 뚫고 나아가고 있다.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기 위해. 계속 걸어가라.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라. 그렇지 않아도 화끈거리는 당신의 2 발이 괴로울 테니까. 오히려 천천히 걸을수록 당신은 이 1월 저녁의 초록빛 공기를 더 오래 숨 쉴 수 있고, 꿈처럼 몽롱한 등불과 작은 가게들을 더 오래 볼 수 있고, 행인들의 유쾌한 대화와 또돌이 악사의 구슬픈 아코디언 소리를 더 오래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당신한테 더없이 소중하다. 화이브라우시여, 지금은 모르겠지만 15분 뒤면 당신은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불과 2초 만에 깨닫게 될 것이다. 자, 무늬가 불규칙한 이 포장 도로를 가로질러 계속 걸어가라. 당신은 지금 집시들이 사는 천막들로 둘러싸인 라고스가에 있다. 잠시 후면 당신은 로열 레인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는 초라한 하숙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하숙집들에는 비전투원으로 종군했다 돌아온 쓸모없고 생활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다. 로열 레인 지역에서는 그들의 냄새가 난다. 그곳의 부드러운 어둠은 쓸모없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은 형체가 없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만큼 민감하지 않다. 당신은 저녁마다 그랬듯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곳을 터벅터벅 걷는다. 그곳을 지나 불린가에 이르면 그 거리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통과한다. 외국인 거류민들이 사는 셋방들이 지하실에서 하늘까지 솟아있다. 그들의 창문은 흑단처럼 까만 벽에 가늘고 기다란 귤빛 틈새를 만든다. 그 창문들 뒤에서는 런던식이나 영국식이 아닌 이상한 생활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생활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누린 생활, 그러나 오늘 밤엔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그 생활과 똑같이 기분 좋은 생활이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카타의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내려온다. 어떤 창문에서는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는 가족이 보인다. 또 다른 창문에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 사내가 장화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모습도 보인다. 당신은 전에도 이런 것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도 당신은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2번 다시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걸 안다면 아마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다. 당신은 2번 다시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거리에서 그토록 자주 마주친 어떤 사내가 혼자 멋대로 자연의 권한을 찬탈하여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그것들을 주목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당신이 거기에서 맡은 역할은 이제 곧 끝날 테니까. 이 세상의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 비참한 순간들은 당신한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만 공포를 겪고 나면 다음 순간에는 암흑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당신한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제 그는 20m 뒤에 있다. 당신은 그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당신은 그 발소리에 익숙하다. 당신은 런던에 당신이 날마다 지나다니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에 있고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당신의 길동무가 보내는 신호에 불과하다고 당신의 본능은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발소리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불길한 울림이 담겨있는 무언가를. 그 무언가는 이렇게 말한다. 조심해, 조심해, 경계해, 경계해, 살인자. 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가? 아니, 발소리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발소리에는 특징이 없다. 악당의 발은 정직한 사람의 발과 똑같이 조용하게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나 화이브라우시여, 그 발소리는 한 쌍의 손을 당신에게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무언가가 있다. 당신 뒤에 있는 그 한 쌍의 손은 지금 근육을 팽팽히 긴장시킨 채 당신을 죽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날마다 인간의 손을 봤다. 사람의 손, 믿음과 사랑과 인사의 상징인 그 부속물. 그 사람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적이 있는가? 5개의 촉수를 가진 그 몸의 일부가 얼마나 구역질나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인간의 손은 모두 호의나 우정을 갖고 당신한테 뻗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은 남을 증오할 수 있고 입은 가시돋침말을 내뱉을 수 있지만 사악함의 본질을 모아 그 축적된 사악함을 파괴적인 전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깨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 손뿐이다. 악마는 많은 문을 통해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의 의지에 따라줄 하수인은 오로지 손뿐이다. 화이브라우시여,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당신은 인간의 손이 갖는 무서움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당신은 당신의 거리 캐스퍼가로 접어들어 장기판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 방이 4개인 당신의 작은 집에 정면 창문이 보인다. 거리는 어둡다. 거리에 있는 3개의 가로등은 어둠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 혼란시키는 빛의 얼룩을 만들 뿐이다. 거리는 어둡고 텅 비어 있다. 주위엔 아무도 없다. 집들의 정면 거실엔 한 점의 불빛도 없다. 가족들은 모두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하숙인들이 살고 있는 위층 방에서 어쩌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올 뿐이다. 주위에는 당신과 당신을 따라오는 길동무 밖에는 아무도 없다. 당신은 그 길동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당신은 그를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그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당신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해도 당신은 그저 안녕하십니까? 하는 한마디 인사만 던지고 계속 걸어갈 것이다. 그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고 암시해봤자 당신은 웃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집 현관에 이르렀다. 현관 열쇠를 찾았다. 이제 당신은 현관으로 들어서서 모자와 코트를 옷걸이에 건다. 아내는 부엌에서 코빼기도 내미지 않고 이제 돌아오셨느냐고 소리만 지른다. 그 인사말의 메아리처럼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온다. 청어 냄새다. 당신이 거기에 응답했을 때 현관문이 날카로운 노크 소리로 흔들린다. 도망쳐라. 화이브라우시여, 그 문에서 얼른 달아나라. 문에 손대지 마라. 당장 현관문에서 도망쳐라. 집에서 도망쳐라. 마누라와 함께 뒷뜰로 달아나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쳐라. 아니면 이웃 사람들을 불러라. 하지만 그 문엔 손을 대지 마라. 화이브라우시여, 안 돼. 문을 열지 마. 화이브라우시는 문을 열었다. 이것이 런던 살인마의 공포로 알려지게 된 일련의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 연쇄 살인 사건을 공포라고 부른 까닭은 그 사건들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살인에는 아무 동기도 없었고 흑마술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살인은 항상 시체가 발견된 거리가 텅 비어있는 시간에 일어났다. 그때 그 거리에는 살인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인간의 감각기관이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골목길이 있다. 골목 끝에는 경찰관 한 명이 서 있다. 경찰관은 잠시 텅 빈 골목에 등을 돌린다.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개를 돌리면 거기엔 목 졸려 죽은 시체가 나뒹굴고 있다. 경찰관은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갖고 어두운 밤거리로 달려나간다. 경찰관이 어느 쪽을 돌아봐도 눈에 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를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도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경찰관이 조용한 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의 집으로 불려간다. 경찰관은 불과 몇 초 전에 그 피살자가 살아있는 것을 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시체로 변해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어느 쪽으로 눈길을 돌려도 눈에 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 지역 주변에 당장 비상선을 치고 집집마다 수색해도 살인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발견되지 않는다. 화이브라우시 부부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맨 먼저 가져온 사람은 경찰서의 경사였다. 그는 경찰서로 출근하기 위해 캐스퍼가를 지나가다가 98번지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봤다. 안을 들여다보니 복도에 희미한 가스등 불빛이 마룻바닥에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시체 한 구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시체를 살펴본 뒤 힘차게 호루라기를 불었다.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순경들이 달려오자 그는 순경 한 명을 데리고 그 집을 수색했다. 그리고 나머지 순경들은 밖으로 내보내어 근처의 거리를 샅샅이 수색하고 이웃집에 가서 탐문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살인자의 정체를 알려줄 만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맞은편과 옆집에 사는 이웃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지만 그들 역시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한 사람은 화이브라우 씨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화이브라우 씨가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소리는 저녁마다 항상 규칙적으로 들리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 소리에 맞추어 6시 반으로 시계를 맞추어도 될 정도였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경사가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앞문이나 뒷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거나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목격되지 않았고 피살자들의 목에는 손가락 자국만이 아니라 그 밖에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없어진 물건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조카를 불러 집안을 둘러보게 했지만 그는 없어진 물건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어쨌든 그의 아저씨는 훔쳐갈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집에 있던 푼돈은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집을 뒤진 흔적도 없었으며 다툰 흔적조차 없었다. 살인 현장에는 잔인하고 부당한 살인밖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웃 사람과 직장 동료들한테 화이브라우 씨는 조용하고 호감이 가며 가정적인 남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사람이 적을 만들 리가 없었다. 하지만 살해된 사람은 원래 적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 어떤 사람을 해치고 싶어 할 만큼 그를 증오하는 무자비한 적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드물다. 증오하는 대상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살인자를 알려주는 어떤 단서도 살인의 동기도 전혀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보도는 런던 전체를 전율시켰고 특히 멜론 엔드 지역은 온통 오싹한 공포에 휩싸였다. 남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은 두 사람이 살해되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살인자는 우발적인 충동으로 그들을 죽인 게 분명했다. 그런 살인자가 잡히지 않은 채 활개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공범자가 없다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고독하고 두뇌가 명석하며 신이나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도시 하나를, 아니 나라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범죄자들은 두뇌가 명석한 경우가 드물고 고독을 싫어한다. 범죄자는 반드시 공범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해도 최소한 자신의 범죄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그의 허영심은 자기가 한 짓의 효과를 직접 감지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그는 술집이나 다방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주 나타난다. 그런 데서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는 친구를 얻었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조만간 쓸데없는 말을 불쑥 내뱉게 된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경찰 정보원은 일하기가 쉽다. 하지만 싸구려 여인숙과 선술집을 비롯하여 모든 곳을 이잡듯이 뒤지고 경계를 강화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현상금과 신변 보호가 보장된다는 사실이 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도 화이브라우 사건에 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살인자는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는 게 분명했다. 경찰은 친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문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알리바이가 분명했다. 며칠도 지나기 전에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궁지에 빠졌다. 대중은 사건이 경찰의 코앞에서 일어난 거나 다름없다고 끊임없이 경찰을 조롱했고 그럴수록 경찰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나흘 동안 경찰관들은 바싹 긴장한 상태로 자신의 담당 구역을 날마다 순찰했다. 닷새째가 되자 그들은 훨씬 더 초조해졌다.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해마다 한 번씩 다가와 오락을 베푸는 시기였다. 어느 안개 낀 저녁, 런던은 손으로 더듬으며 길을 찾는 유령들의 세계로 변해 있었다. 그처럼 짙은 안개 속에서 머리를 새로 감고 가장 좋은 나들이 옷과 구두로 한껏 멋을 낸 어린 소녀 하나가 얼굴을 빛내며 로건가에서 성 미카엘 성당의 교구 회관으로 떠났다. 그러나 소녀는 끝내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소녀는 사실상 6시 반까지는 죽지 않았지만 집을 나온 순간부터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큰 길. 로건가는 그 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골목이었다. 그 큰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 소녀가 로건가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녀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안개를 뚫고 누군가의 크고 흰 손이 뒤에서 소녀에게 뻗쳐왔다. 그리고 15분 뒤에 그 두 개의 손은 소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6시 반에 호루라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 재난이 일어난 것을 알렸다.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미노가의 어느 창고 입구에서 어린 넬리 브리노프의 시체를 발견했다. 경사는 맨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부하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분노를 억누른 엄격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그 거리를 담당한 순찰 경관을 호되게 꾸짖었다. 나는 골목 끝에 서 있는 자네를 봤어, 매그슨.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었지? 자네는 10분이 지나서야 고개를 돌렸어. 매그슨은 그 골목 끝에서 수상쩍어 보이는 사람을 줄곧 감시하고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경사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수상쩍은 인물 따위는 집어치워. 자네가 찾아야 할 사람은 수상쩍은 인물이 아니야. 자네는 살인자를 찾아야 돼. 자넨 빈둥거리며 시간을 허비했어. 그 바람에 자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나쁜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와 같은 속도로 군중이 몰려왔다. 그들은 모두 파래진 얼굴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지의 괴물이 또 나타났는데 이번엔 상대가 어린애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오와 공포를 드러낸 그들의 얼굴이 짙은 안개 속에서 줄무늬를 만들었다. 바로 그때 구급차와 더 많은 경찰관이 달려와 군중을 재빨리 해산시켰다. 군중이 흩어지면서 저마다 떠들어댄 말을 듣고 경사의 생각은 복잡해졌다. 바로 경찰의 코앞에서 라고 투덜대며 내뱉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4사람이 몇 초의 간격을 두고 그 창고 입구를 지나간 것이 밝혀졌지만 그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아무도 살아있는 소녀와 마주치지 않았고 죽어있는 소녀도 보지 못했다. 또한 그 골목에서 그들 자신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경찰은 동기를 알아내지 못했고 단서 하나도 잡지 못했다.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이제 그 지역은 공포가 아니라 불안과 경악에 휩싸였다. 런던 대중은 결코 공포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늘 지나다니는 낯익은 거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거리든 시장이든 상점이든 모이기만 하면 그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자들은 어스름이 깔리기만 하면 재빨리 창문과 문을 모두 닫아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아이들을 항상 눈에 뜨이는 곳에 가까이 붙잡아 두었다. 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쇼핑을 끝냈고 겉으론 태연한 척 하면서도 남편의 퇴근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런던 사람들은 거의 익살스럽게 재난을 감수했지만 그 체념 밑에는 불길한 예감이 숨어 있었다. 한 쌍의 손을 가진 한 사람의 변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상생활은 체계와 방향이 뿌리채 흔들렸다. 인간의 경멸하고 인간의 법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그것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누구나 부러뜨릴 수 있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법률은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할 때에만 힘을 가질 수 있으며 경찰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때에만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살인자는 두 손의 힘으로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어 공동체가 새로운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그 기반을 의심하게 되었고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놀라서 숨을 헐떡였다. 공동체가 두 차례에 걸친 그의 성공에 놀라서 아직도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는 세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두 손이 창조한 공포를 의식하고 대중의 오싹한 전율을 맛본 적이 있는 배우처럼 거기에 굶주린 그는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광고했다. 어린애가 살해된 지 사흘 뒤인 수요일 아침, 신문들은 영국의 아침 식탁에 훨씬 더 충격적인 범죄 기사를 배달했다. 화요일 밤 9시 32분에 순경 한 사람이 자니건 로에서 순찰을 돌다가 클레밍가 꼭대기에 있는 피터슨이라는 동료 순경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피터슨이 그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것을 봤다. 그때 그 거리에는 다리를 저는 구두 닦기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는 맹세할 수 있었다. 그는 구두 닦기를 자주 봐서 알고 있었는데 구두 닦기는 그를 지나쳐서 동료 순경이 걷고 있는 쪽에 반대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 순경들이 모두 그랬듯이 그는 어느 길을 걷고 있든 간에 항상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는 버릇이 생겨 있었다. 그는 당시 거리가 텅 비어 있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9시 33분에 경사와 마주쳐 그에게 인사를 하고 무언가를 봤냐는 경사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경사를 지나쳐서 계속 걸어갔다. 그의 순찰 구역은 클레밍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끝났다. 그곳에 이르자 그는 돌아서서
9시 34분에 거리 꼭대기로 다시 돌아왔다. 그가 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경사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리, 거긴 나. 빨리 오게. 또 사건일세. 맙소사. 이건 피터슨이잖아. 피터슨이 목 졸려 죽었어. 빨리 사람들을 불러. 이것이 살인마 공포의 3번째 사건이었다. 이 연쇄 살인 사건은 4번째와 5번째로 이어진다. 5번째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도 없는 사건으로 묻혀버렸다. 다시 말해서 당국과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살인마의 정체는 알려졌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2명뿐이었다. 한 사람은 살인자 자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기자였다. 데일리 토치지의 기자로 이 연쇄 살인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이 젊은이는 특종을 바라고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다른 열성적인 신문 기자들보다 결코 똑똑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끈기가 있었고 다른 동료 기자들보다 사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끊임없는 관찰로 마침내 살인자의 정체를 알아냈다. 무덤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듯 살인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서 있던 돌을 조각하여 살인자의 형상을 이끌어낸 것이다. 처음 며칠이 지난 뒤 기자들은 특종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특종거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만났고 아무리 사소한 정보도 모두 나누어 가졌다. 경찰관들은 그들에게 친절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경사는 각 살인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에 대해 기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살인자의 수법에 대해 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그와 비슷한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고 동기 문제에 관해서는 살인 동기가 전혀 없는 닐 크림 사건과 부당한 동기에 따른 존 윌리엄스 사건을 상기시켰으며 경찰 수사로 곧 더 이상의 살인을 막게 될 거라고 암시했지만 그 수사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려 들지 않았다. 경사의 상관인 경위 역시 살인이라는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서는 장황하게 잘 짓거렸지만 기자들이 이 당면 문제에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조금씩 화제를 옮길 때마다 그 화제에서 슬쩍 빠져나가곤 했다. 경찰관들은 알고 있는 것을 기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연쇄 살인 사건은 그들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범인을 잡아야만 비로소 그들은 직무상의 평판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물론 런던 경찰청의 수사에 가담했고 관할 경찰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면목을 세우는 게 관할 경찰서의 희망이었다. 다른 사건에서는 언론의 협조가 유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선 그들이 세운 가설과 계획을 너무 일찍 발표하여 패배할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사는 장황하게 이야기했고 흥미있는 이론을 잇따라 제안했지만 그 이론들은 모두 기자들이 이미 스스로 생각한 것들 뿐이었다. 데일리 토치지의 젊은 기자는 범죄 철학에 관한 오늘 아침의 강의를 곧 포기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살인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관해 재치 있는 기사를 쓰는 일에 몰두했다. 이 우울한 작업은 그 지역의 분위기 때문에 더욱 우울해졌다. 쓰레기가 흩어진 지저분한 도로, 지붕이 찌그러진 집들,
더러운 창문, 이 모든 것은 비참한 불행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동정심은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좌절한 시인의 불행이었다. 그것은 임시 변통으로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초한 불행이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에서 가정을 꾸리려고 애쓰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방랑 생활을 다시 계속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기자가 건진 기사거리는 별로 없었다. 그가 본 것은 붕괴한 얼굴들 뿐이었고, 그가 들은 것은 살인자의 정체와 신출귀몰한 수법의 비밀에 대한 제멋대로의 억측뿐이었다. 경찰관까지 희생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비난은 사라졌고, 정체불명의 살인자는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눈여겨 살펴봤다. 어쩌면 저 사람일지도 몰라. 혹시 저놈이 살인자가 아닐까? 그들은 더 이상 밀랍 인형관에 있는 공포의 방에 살인자와 같은 분위기를 띈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이런 독특한 살인을 저지른 남자였다. 아니, 어쩌면 그 살인자는 심술 사나운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주로 외국인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영국인이 그런 잔인성을 가질 리는 거의 없고, 사람들을 어리동절하게 만들 만큼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리도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루마니아의 집시와 터키의 양탄자 상인들을 의심했다. 분명히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동양인들을 경계선 안에 묶어둘 방법은 전혀 없었다. 그 지역에서 기항한 선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동양에는 둔갑을 부려 제 모습을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술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집트와 아라비아엔 은밀하고 수상쩍은 목적에 쓰이는 약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어쩌면 루마니아의 집시나 터키의 양탄자 상인들도 그런 둔갑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그들은 너무나 야가 빠졌고 교활하다. 게다가 그들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어떤 영국인도 그들처럼 공기 속에 녹아들듯 사라지지는 못할 것이다. 살인자는 자기만의 독특한 비밀 속임수를 알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일 게 거의 확실하다. 사람들은 살인자가 마술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찾으려고 애써봤지만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살인자는 그들을 지배할 수 있고 아무도 자신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악마였다. 미신은 이성의 연약한 껍질을 너무나 쉽사리 깨트리고 사람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그들을 사로잡았다. 살인자는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살인자는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결론을 내렸고 붕괴하면서도 체념한 태도로 거리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마치 악마가 그들의 말을 엿듣고 그들을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연신 좌우를 살피며 목소리를 죽여 기자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살인자를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에게 덤벼들 준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너무나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가령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체격을 가진 하찮은 사람이
내가 바로 그 괴물이라고 외친다 해도 과연 사람들의 억압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그를 때려 눕히고 분노의 홍수 속에 그를 침몰시켰을까? 아니면 평범한 그 얼굴과 모습 속에서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을 갑자기 발견하고 평범한 그의 장화 속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의 모자에서도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가 그들의 어떤 무기로도 위협하거나 꿰뚫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를 발견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마치 파우스트가 칼 2자루로 십자가를 만들었을 때 악마가 놀라서 뒷걸음질 쳤듯이 잠시 그 악마한테서 물러나 악마가 도망칠 시간 여유를 주지는 않았을까. 그것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인자가 무적의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머뭇거렸을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아무한테도 찾아오지 않았다. 살인에 대한 욕망을 충분히 만족시킨 이 평범한 사람은 지금까지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 틈에 섞여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관찰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가 살인자일 줄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치 전봇대를 바라보듯 그를 바라본다. 그가 무적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은 거의 옳은 곳으로 밝혀졌다. 피터슨 순경이 살해된 지 닷새 후에 런던의 모든 수사력이 그의 정체를 알아내어 그를 붙잡기 위해 온갖 경험과 영감을 총동원하고 있을 때 그는 4번째 살인과 5번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9시에 밤마다 신문이 나올 때까지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젊은 기자는 리처즈가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리처즈가는 좁은 거리인데 일부는 상점가이고 일부는 주택가로 되어 있다. 젊은 기자는 그때 주택가에 있었다. 주택가 한쪽에는 노동자들이 사는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철도 화물 조차장의 높은 담장이 뻗어 있었다. 그 담장은 도로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제 아무도 없는 상점들의 그림자와 시체 같은 윤곽 때문에 그 좁은 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얼어붙은 채 살아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은은한 황금빛 후광을 내는 가로등조차도 이곳에서는 보석처럼 딱딱해 보였다. 기자는 얼어붙은 영원함이 보내는 이 메시지를 느끼고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지쳤나 보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얼어붙은 영원함이 단번에 깨졌다. 기자가 걸음을 한번 내디딘 다음 그 발소리가 사라져 다시 정적이 찾아오기도 전에 높은 비명소리가 어둠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비명을 뚫고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인자가 여기 있다. 기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리처즈가 일대는 활기를 띠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리 주민들은 마치 그 외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집집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문과 골목길에서 물음표처럼 허리를 구부린 유령 같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잠시 그들은 가로등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경찰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그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그림자들이 떼를 지어 거리를 올라갔다. 기자는 그들을 따라갔고 다른 사람들은 기자를 따라갔다. 큰 길과 그 길을 둘러싼 주변 도로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를 미처 끝내지도 못한 채 뛰쳐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슬리퍼에 셔츠를 걸친 편안한 차림으로 쉬고 있다가 휴식을 방해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허약한 다리로 비틀거리며 걸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직갱이나 그들의 직업을 알려주는 도구로 무장한 채 뛰어갔다. 수많은 머리 위 여기저기에서 눈에 잘 띄는 경찰관들의 헬멧이 움직였다. 그들은 한 무리를 이루어 문간에 경사와 순경 2명이 서 있는 작은 집으로 몰려갔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놈을 찾아, 뒤로 돌아가, 담장을 넘어 하고 그들을 재촉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물러서, 뒤로 물러서. 미지의 위험에 사로잡혀 있던 군중의 분노가 이제 폭발했다. 살인자는 바로 여기에 살인 현장에 있었다. 이번만은 도망칠 수 없을 게 분명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 작은 집으로 쏠렸다. 사람들은 그 집의 문과 창문과 지붕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미지한 사내와 그를 말살하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좁은 도로와 밀치락달치락하는 수많은 그림자들을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한 번도 희생자 근처에서 오래 꾸물거린 적이 없는 괴물을 그들 자신 속에서 찾기를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들이 복수의 십자군이 되어 몰려온 덕분에 괴물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잊어버렸다. 그들은 오직 그 집만 바라봤고 집의 앞뒤에서 목재를 잡아뜯고 유리창을 깨트리는 소리와 경찰관들이 명령을 내리거나 몰려드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고함치는 소리만 들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밀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살인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구급차뿐이었다. 그들이 격렬한 분노를 터뜨릴 대상은 이를 방해하는 군중과 맞서 싸우는 경찰관들 뿐이었다. 기자는 그 집의 현관문까지 간신히 밀고 들어가 거기에 배치된 순경한테서 사건을 취재했다. 그 집에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태역 선원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딸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처음엔 어떤 유독가스가 세 사람을 한꺼번에 덮친 것처럼 보였다. 딸은 손에 버터 바른 빵 한 조각을 쥔 채 벽난로 앞 융단 위에 누워서 죽어 있었다. 아버지는 접시에 라이스 푸딩이 가득 담긴 숟가락을 남겨놓은 채 의자에서 옆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탁자 밑에 반쯤 가려진 채 누워 있었는데 무릎에는 깨진 컵 조각이 가득 차 있었고 코코아가 얼룩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3초도 지나기 전에 그들이 유독가스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배제되었다. 그들의 목을 힐끔 보자마자 이 사건 역시 살인마의 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문간에 서서 방을 둘러보고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운명론적인 체념에 잠시 공감했다. 그들은 무력했다. 이것은 살인마의 4번째 방문이었고 지금까지 그에게 희생된 사람은 통틀어 7명이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 살인자는 그 후 한 번 더, 그것도 그날 밤에 당장 살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엔 미지의 런던 살인마로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과거의 품이 있는 생활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을 거의 기억하지 않았고 설령 기억한다 해도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왜 그는 살인을 그만두었을까? 그것은 말할 수 없다. 그는 왜 살인을 시작했을까? 그건 역시 말할 수 없다. 다만 사실이 그러했을 뿐이다. 그가 설령 당시의 낮과 밤을 생각한다 해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이나 비열하지만 사소한 죄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그때를 회상하리라고 난 짐작한다. 어린 시절에 지은 죄는 사실 죄가 아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린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린 한때 어리석은 동물이나 다름없었다. 과거의 우리를 돌이켜보고 그를 용서하자. 그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분명 그랬으리라고 난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언어학자인 유진 애럼은 다니엘 클라크를 죽인 뒤에도 자신의 범죄로 괴로워하지 않고 자존심도 흔들리지 않은 채 14년 동안이나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살았다. 크리펜 박사는 아내를 독살하여 마루 밑에 묻은 다음 아내가 묻혀있는 바로 그 집에서 애인과 함께 즐겁게 살았다. 어린 남동생을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콘스탄스 켄트는 범행을 자백하기 전에 5년 동안이나 평화롭게 살았다. 조지 스미스와 윌리엄 파머는 많은 사람을 독살하거나 물에 빠뜨려 죽였지만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동료들 사이에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으며 유쾌하게 살았다. 찰스 피스는 그 불운한 에세이를 쓸 당시 골동품에 관심을 가진 훌륭한 시민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의 범죄 사실은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살인자들이 오늘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영원히 들키지 않고 의심조차 받지 않은 채 품위 있게 죽을 것이다. 이 살인자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그가 살인을 그만둔 이유는 아마 이 아슬아슬한 경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살인자가 처벌을 모면한 것은 오로지 젊은 기자의 판단 착오 때문이었다. 경찰관한테서 사건을 취재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렸다. 기자는 사건 취재를 모두 끝내자마자 15분쯤 전화통을 붙잡고 기사를 신문사에 보냈다. 15분이 지나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자 기자는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혼란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은 마음대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신문은 앞으로 1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샌드위치나 먹으려고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마음속에서 사건에 대한 생각을 모조리 몰아내고 술집을 둘러보며 회중식의 시계줄을 고르는 술집 주인의 뛰어난 안목과 오만한 태도에 감탄하고 잘 운영되는 술집의 주인은 신문 기자보다 훨씬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섬광 같은 불빛이 어디선가 그의 마음을 비추었다. 그는 그때
살인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로지 샌드위치에만 쏠려 있었다. 술집에서 파는 샌드위치 치고는 신기했다. 빵을 얇게 잘라서 버터를 발랐고 햄은 2달 묵은 게 아니라 신선한 것이었다. 햄이라면 모름지기 그래야 했다. 그의 생각은 이 간단한 음식을 창조한 샌드위치 백작한테로 옮아갔고 다시 조지 4세와 수많은 후손들을 거쳐 사과가 어떻게 애플 덤플링 속에 들어갔는가를 알고 싶어한 그 조지의 전설로 옮아갔다. 조지는 햄이 어떻게 햄 샌드위치 속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빵 속에 햄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햄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조지의 머리에 떠오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는 샌드위치를 하나 더 주문하려고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 구석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은 부분이 사건을 해결했다. 샌드위치 속에 햄이 들어있다면 누군가가 햄을 그 속에 집어넣은 게 분명하다. 7명이 살해되었다면 누군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살인 현장에 있었을 게 분명하다. 사람의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나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누군가는 현장에서 2발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위기를 모면한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기자는 자신의 추론이 옳을 경우 그리고 편집장이 그 대담한 추론을 게재하는 데 필요한 배짱을 갖고 있을 경우 신문 일면 톱을 장식할 기사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손님 여러분, 문 닫을 시간입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하는 외침소리가 그에게 시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일어나서 안개 낀 세계 속으로 나갔다. 길가의 웅덩이들과 강물처럼 흐르는 차량의 불빛이 자욱한 안개를 깨트리고 있었다. 그는 납득할 수 있는 추론을 찾아냈다고 확신했지만 그 추론이 사실대로 입증된다 해도 신문사의 방침이 그것을 신문에 싣도록 허락해 줄지는 의심스러웠다. 그 추론에는 한 가지 커다란 결점이 있었다. 그 추론은 사실이었지만 도무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 추론은 독자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그리고 신문 편집자들은 독자들이 그것을 믿도록 부추겼다. 독자들은 터키의 양탄자 상인들이 자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은 믿을지 모르지만 이 추론은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기사는 끝내 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들도 그것을 믿으라는 요구는 받지 않았다. 지금쯤은 신문이 이미 발행되었을 무렵이었고 그는 간단한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한 데다 자신의 추론에 흥분했기 때문에 그 추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데 30분쯤 시간을 소비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자는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 하얀 머리에 크고 흰 손을 가진 사내, 다른 상황에서라면 아무도 2번씩 쳐다보지 않을 평범한 인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인물에게 자기 생각을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들이대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공포와 전율의 전설에 나오는 갑옷 입은 사람의 손이 닿는 곳까지 가까이 접근할 계획이었다. 위험이 닥쳤을 때 당장 외부의 도움을 받을 가망도 없는데 그 지역 전체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무서운 살인마의 처분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행위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기자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고용주에 대한 의무나 자기 신문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았다. 그는 다만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그는 천천히 술집에서 나오자 길을 가로질러 핑걸가로 들어가서 디버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가면 그 인물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여행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로터스가 모퉁이에서 나오는 그 인물, 아니 그 인물처럼 보이는 사내를 봤다. 이 거리는 불빛이 희미해서 그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얀 두 손만은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기자는 살금살금 20걸음을 걸어서 그 인물에게 몰래 접근했다. 그런 다음엔 노골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굴다리가 길을 가로지르는 지점에서 기자는 그 사람이 바로 그가 찾고 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내뱉던 질문을 던지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살인자를 조금이라도 보셨습니까?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그리고는 말을 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 기자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했다. 예, 아니요. 살인자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소. 빌어먹을. 도대체 그놈의 콧배기라도 한번 볼 수 있을지 의문이요. 그거야 모르죠. 난 아까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 생각은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올랐어요. 15분쯤 전에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우리 모두 장님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상은 바로 우리들 코앞에서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내는 다시 돌아서서 기자를 바라봤다. 그 표정과 동작에는 사건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자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한테도 그 진상을 알려주는 게 어떻겠소? 그럴 작정입니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갔다. 로터스가가 디버 시장과 만나는 좁은 도로 끝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기자는 문득 생각난 듯이 사내를 돌아봤다. 그리고는 사내의 팔에 손가락 하나를 얹었다. 나한텐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게 아직도 딱 하나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 의문도 깨끗이 풀어버리고 싶군요. 살인 동기 말입니다. 자,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오토멜 경사님. 왜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경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기자도 멈춰섰다. 하늘은 런던 시내에서 반사된 빛을 받아 경사의 얼굴을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을 그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경사는 활짝 웃는 얼굴을 천천히 그에게로 돌렸다. 그 미소가 너무나 세련되고 매력적이어서
그것을 본 순간 기자의 눈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미소는 몇 초 동안 경사의 얼굴에 머물렀다. 이윽고 경사가 말했다.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소, 기자 양반. 정말로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 자신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오. 하지만 당신한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듯이 나한테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소. 우리가 우리의 정신 작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소. 안 그렇소? 생각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멋대로 들어오게 마련이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체는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죠. 왜 그럴까? 우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한테서 우리의 정신을 받았소. 그렇다면 우리 육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소? 우리의 얼굴, 우리의 다리, 우리의 머리, 이것들은 완전히 우리 것이 아니오. 우린 그것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것들은 어디선가 우리한테 왔소. 그렇다면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멋대로 들어오듯이 우리 육체 속에도 멋대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소? 어떻소? 생각은 두뇌만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 속에도 깃들 수 있지 않겠소? 우리 육체의 그 기관들은 실제론 우리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소? 그리고 생각은 느닷없이 그 기관들 속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소? 마치 생각이 느닷없이. 그는 하얀 장갑을 낀 커다란 손과 털복숭이 팔목을 드러내며 두 팔을 획 뻗었다. 두 손이 기자의 목을 향해 너무나 재빨리 뻗어왔기 때문에 기자의 눈은 미쳐 그 손을 보지 못했다. 내 손 안으로 들어오듯이.